조선의 수주 점유율로 치면 지금 이제 일본은 존재감이 거의 없다시피 된 상태이고요. 중국이 올해 너무 과하게 지금 수주 점유율이 올라가서 70%를 거의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중국 60, 한국 30, 일본 및 기타 10의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효율이 안 좋아가지고 기름값도 내야 되고 탄소세도 내야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게 되니까 조금 좋은 배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패권이 완전히 중국으로 안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런 게 이제 한국한테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엄경아입니다. 일단 외부 변수의 불확실성에 조금 강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장기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국간이 차 있는 상태에서 미래의 수익에 대한 불안정성이 굉장히 적은 섹터이고요. 특히나 팬데믹 이후에 조선소의 고객사들에 해당하는 해운사와 오일 메이저가 지금 제일 재무적인 안정성을 높게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할 염려가 없는 가운데 저희가 수주도 또한 달러로 수주를 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한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데, 그러게 됐을 때는 저희가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클 때 어닝은 안정적인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수주 점유율로 치면 지금 이제 일본은 존재감이 거의 없다시피 된 상태이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이 한 10% 정도 수주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한 3, 4% 정도 수주하고 있고, 중국이 올해 너무 과하게 지금 수주 점유율이 올라가서 70%를 거의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중국 60, 한국 30, 일본 및 기타 10의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만들어는 아닌지는 이미 15년 정도 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비싸고 기술 많이 필요한 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한국으로 찾아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 배들이 다 고부가 가치선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저부가 가치선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부가 가치는 완성품을 실른다거나 아니면은 그 본래의 물성을 깨뜨려서 원래는 기체인데 걔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가스 운반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부가지만 단순히 철광석을 쓸어 담아서 옮긴다거나 뭐 원유를 그냥 탱크에 담아서 옮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지 않거든요. 그 대신 수가 많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해상물 동량을 기록하는 것이 오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장은 절대 깨질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원자재는 나라를 옮겨 다녀야 되는데 이 원래 있는 원천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항상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는 많이 만드는 자에 대한 부분도 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꼭 필요한, 그러니까 시장의 대세에 적으로 필요한 거를 만드는 업체한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찾아가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선업이 발달을 했던 지역적 차이를 보면 인건비가 싼 순서로 발달을 해왔어요. 원래 유럽에 있다가 일본으로 오고, 일본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 있던 게 중국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원래 옛날에 한중일 하다가 이제 일본이 빠져나가고 이제 이강 체제는 그냥 유지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옛날에 그렇게 인건비 싼 순서로 만들어 발전한 이유는 예전에는 싼 배가 최고였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운사들은, 제가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 실어가지고 상해 가는 그 운송 행위를 하면 그 운송 행위를 하는 똑같은 해운사들이 만약 여러 국가의 해운사가 있다, 받는 돈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상해 항만 가서 만약에 기름 넣고 또 다시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그 넣는 기름값 거의 비슷합니다. 국제유가를 베이스로 저희 받잖아요. 그래서 비용적으로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건 배를 마련하는 비용을 싸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싼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무조건 선주들의 요구였었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인건비가 싼 순서로 싼 배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 그런 것인데, 지금은 배를 조금 비싸게 만들어도 이 배가 탄소세 부과하라고 하잖아요, 저희. 그러면 배 되게 싸게 만들었는데 너무 효율이 안 좋아가지고 기름값도 내야 되고 탄소세도 내야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게 되니까 조금 좋은 배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패권이 완전히 중국으로 안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런 게 이제 한국한테는 사실 규제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배가 탱커벌커라고 하는 원자재 수송선이 한 절반쯤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거의 다 중국이 가지고 있어서 배를 5, 60%씩 만드는 것이고요. 국내 업체들이 주로 많이 만드는 이제 컨테이너선 이런 거는 척수 기준으로 하면 전체 배 중에 한 10분의 1. 그리고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척수 기준으로 하면 1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근데 이제 배 단가 자체가 높아가지고 저희가 더 매출 자체는 많이 일으켜지는 거고 LPG 선도 뭐 그렇게 하면 한 3% 정도. 그럼 제일 단가가 높은 게 LNG 선일까요? 단가가 가장 높은 거는 상선 중에서는 LNG 선이고요. 전체 조선 업체들이 영위하고 있는 것 기준으로 해서는 해양 플랜트가 더 단가가 높은. 지금 그냥 조선 업체들 나오고 있는 마진 보면 그나마 성과 조금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5%라는 거잖아요. 올해 들어서 5% 정도에 안정적으로 안착했다는 거에 좀 안심하고 있는 건데 그 뒤로 21년 저점 성과 대비해서 지금 일반적인 선박들 성과 얼마나 올랐는지 한 4, 50% 올랐거든요. 그럼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는 재료비 똑같고 인건비 똑같은데 똑같은 기간 동안 해서 똑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그게 제품 자체가 그냥 비쌌었으니까 마진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치 눈높이가 다 다른 상황인 거죠 지금. 그리고 분명히 24년보다 27년에는 뭐가 올라도 비용이 좀 올라 있을 거긴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단가 오른 것만큼 다 마진으로 남겠지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미국의 해군력은 지금 글로벌 레이팅 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1등이고요. 지금 바로 이제 2위에 포진되어 있는 국가가 중국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중국이 해군력 보강이 좀 빨라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 미군이 해군 관련된 신규 군함이나 전함에 대한 런칭을 가장 활발하게 했던 시기는 90년대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12년에 해양 강국 건설 계획이라는 거를 세우면서 민간적인 상선을 열심히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군력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그 정책에서의 좀 큰 부분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중국이 군함이나 전함에 대한 런칭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실제로 지금 단순히 카운팅했을 때 군함 수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속도전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27년 전으로는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것 때문에 미국이 내부에서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속도를 외부의 힘을 좀 빌려서라도 보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콕 집어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조선업이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90년대 이후로 새로 이렇게 저희가 그 진수한다는 걸 런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수가 이제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아까 단순 카운팅 상으로 이미 중국이 군함 수가 앞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지금 해군력 1등을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항공모함 수가 절대적으로 좀 많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잠수함 수나 이런 건 이미 뒤처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오히려 양적으로 밀어붙이는 그 속도로 인해서 뒤처질 여지도 있는 상황인지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미국 내에서만 만들어 뭐 미국 내에서만 수리해 이런 부분을 예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게 될 수가 있죠. 미국이 그렇게 놓게 되는 데는 이제 방산 쪽과 민간 조선을 분리한 것도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 전 세계 해상 운송 시장 내에서 화주로서의 역할만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접적으로 수송을 하는 해운사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다가 최신 해운 업체들이 써야 되는 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조차를 아예 안 하던 나라였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연안법으로 해서 미국 연안에서 움직이는 배들은 미국에서만 만들려고 계속 가두어 둔 상황이 되다 보니 미국 내부적으로 수요도 없는데 그 와중에 이제 기술을 더 요구하는 주체도 없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간 조선이 되게 빠르게 죽게 되었었고요. 지금 현재 민간 상선 기준으로 미국의 수주 점유율 또는 건조 점유율은 한 0.1에서 0.2%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두 개의 기능을 분리했기 때문에도 더 이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은 군함을 만드는 조선 업체가 일반 상선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군함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성장 산업이고 이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수로만 그 부분을 진행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특수선 사업부를 영위를 하고 있지만 다른 민간 상선 쪽에서의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이 특수선 사업부에서의 그 물량이 적고 많음을 저희가 커버를 할 수가 있지만 오직 특수선만 진행한다거나 오직 상선만 진행을 하는데 한쪽이 이렇게 뭔가 시장이 쪼그라들 때는 그럼 반대쪽에서 좀 좋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던 게 아무래도 미국의 그런 조선업을 더 안 좋게 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의 그 항공모함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가 이제 군함이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가 한 3군데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 업체들의 그 매출 재무제표를 좀 가서 들여다보면 매출 성장률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영업이익률도 그냥 한 자릿수 중반 정도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저희가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사실 산업의 성장성을 본다기보다는 그냥 국방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발주가 되는 부분을 할당해서 어느 정도 소화하는 거 그거 정도에서 계속 정체 상태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기술적인 경쟁력이나 수주를 외부에서 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뭔가 개발을 한다거나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런 데에서 많이 뒤처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은 그러면 이제 있는 업체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외국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하겠다는 건 시간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일단 그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이제 벌어진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군함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업체들의 뭐 한 20, 30년 전 고용 형태를 보면 지금의 막 2배수를 고용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식인데 벌써 그 시간 동안 이 인력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시간 내에 이 중국이 빨리 따라온 이 속도를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역전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분명히 내부적으로 성장 산업이 아니다 보니 그 해당 인력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억지로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과 그리고 또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기다릴 만한 시간이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